네, 그죠? 네. 여러분들 다 관심 갖고 계시는 청와대 캐비넷 14일의 금요일. 우리 보통 13일의 금요일이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14일의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축제지만 적폐 세력들에게는 정말 악몽과 같은 날이었죠. 공포의 날. 14일에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뭐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약 300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었는데요.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민정수석실은 MB 정부 때는 민정 1팀과 민정 2팀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 1팀은 그야말로 이제 민심에 관한 것을 여론 수렴하는 기관이었고 민정 2팀은 사정팀이었고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팀과 2팀을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수를 굉장히 늘리면서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간유리로 격벽을 세워서 좀 나눠서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정 쪽 1팀만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인원 개편하면서 확충하면서 재배치를 하다가 이런 대량의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게 뭐냐면은 작성된 시기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2014년 5월부터 2016 10월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래서 딱 겹치지.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공개를 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이 후덜덜해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내역,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예술 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제목만 딱 들어도 우와 이런 느낌이 나죠. 이거 전부 탄핵 사유에 들어갔던 내용들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상당 부분 겹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일부러 인덱싱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삼성 뇌물죄라든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론들과 직결되는 부분. 아주 너무 정확히 겹치네. 근데 얘네들이 그때 탄핵 가결되고 나서 증거를 싹 없애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거의 대부분을 그냥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열람을 못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포맷 해버리고. 그렇죠. 디가우징하고 불 태우고. 근데 이게 남아 있었어. 그게 청와대 정도 사이즈에서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새 정부가 딱 들어서서 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히터 있잖아요, 히터. 꾸부리꾸부리한 거. 그 속에 보면 전임 정권 모든 자료가 손 집어넣으면 막 나오고 이 정도예요. 그게 이제 우호적인 정권과 우호적인 정권으로 넘어가도 그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말기에 박근혜 구속 상태의 청와대가 저는 첫 번째로 제대로 작동했을까. 명령 체계가 무너지고 대행이 들어가서 있고 지지율도 엄청나게 낮고 사기 다 떨어져 있는데 야 숨겨라 그러면은 몇만 건에 되는 자료가 뿅 하고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밑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국가기록물로 넘기고 이거는 소각을 하고 파쇄를 하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치워라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치워야 될지 이거 만약에 애매한 거야. 불태웠다가 야 너 그거 불태우면 어떡해라고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막 쑤셔 짱 박아 놓은 걸 수도 있고 마치 이등병이 그렇죠. 군대에서 큰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야 다 치워 그러면 여기저기 짱 박는 거잖아요. 천장에도 집어넣고 별짓 다 하잖아요. 삽자루가 왜 남지? 그러면 캐비넷 주임원 사실로 넣고 지금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나온 아주 일부의 문서가 아닌가. 저도 윤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우병우 민정수석 다음에 들어왔던 민정수석들이 다 기간이 40일, 50일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계속 최고 수장이 계속 바뀌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은 또 빵에 가진 않았지만 수사를 받고 있어 통화도 제대로 못해. 그쵸. 뭔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퇴직을 하고 내가 후임으로 들어가면 참 소장님 그때 쉬신데 죄송합니다. 그 서류 어디 있어요? 야, 이 새끼 그냥 다 없애! 막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냥. 그런데 연락할 수도 없고 네.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없고 당연히 다 감춰야 될 테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실무자들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 들어있지. 누군가가 진짜 참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의인이? 누군가가 꼽을 쳐놓은 거 아니냐. 네. 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어. 근데 그렇게 착한 일을 할 때 나 같으면 뭔가 생색을 내고 싶은데 윤가피 이렇게 써놓고 김남훈 발견될지 안 김반장. 될지 모르는 장소에 물건을 남겨놓는다.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이 가긴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그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서 던졌는데 30년 뒤에 돌아오는 것처럼 낭만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생산된 문건들 상당수 수십만 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일어났던 당일날 보고 왔던 보고서들도 기록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사라진 7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그 정황적 증거들이 사라진 상태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하면서 어떤 문서가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정리된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기록물을 지정을 해서 기록원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 자체도 기록물로 넘겨버리면 진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예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네네. 깜깜이가 되고 이러면 자료가 토출이 돼서 이게 만약에 목록이 있으면 이거는 기록물이니까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하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청와대 입장에서 일단 다 까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까보고 까봤는데 이런 자료니까 일단은 원본은 기록원에 넘기고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까면 까는 대로 청와대가 일단 다 읽어보고 자료를 넘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환장하게 생긴 거죠 지금. 저는 지금 청와대가 사실은 증거의 숲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 더킹에 보면은 그 자료실 있잖아요. 온갖 때를 기다리는 온갖 자료들이 익어가는 그곳 있잖아요. 마치 와인 바이너리처럼. 네. 지금 청와대 곳곳에는 이거 외에도 꽤 많은 자료가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 이미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네. 이렇게 벽도 두드려보고 그렇죠. 서랍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뒤에 좀 천장도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천장도 두드려보고 벽 이렇게 밀면 쓱 돌아갑니다. 뭐 있나 네. 이러면서 변기 이렇게 뚜껑도 열어보고 특히 서랍 있잖아요. 서랍. 네. 서랍을 완전히 빼보시고 바닥에 뭐가 있나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근데 그 옛날에 내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우리 조영래 변호사님 네. 책 그 평전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 진실을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실이 알아서 튕겨져 나오죠. 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맞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르라든가 K스포츠 재단에서 제대로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문건 작성 시기와 우병우 수석의 그 근무 시기가 딱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관여됐거나 작성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조력자나 아니면 방조자가 아니라 주범, 핵심 용의자로 부상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별검사들이 그쪽 특검팀이 이제 직접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증거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건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지금 까졌냐고 묻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왜 하필 지금이냐? 청와대 공식 주장으로 따르면은 뭐 7월 3일 날 발견했는데 뭐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7월 3일 날 발견했는데 곧바로 깔 수는 없잖아. 네. 왜냐면 이게 이해가 가죠. 진짜 국가 기록물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미 뭐 언론에서는 국가 기록물을 뭐 이렇게 지들은 이미 국가 기록물로 결론을 내려놨대. 결론 내려놓고 왜 이렇게 까냐 이러는데 이건 국가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국가 기록물은 국가 기록물대로 저 기록원으로 보내면 되고 그게 아닌 것들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다시 이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네. 보내고. 근데 청와대 그렇게 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야당 입장에서는 하필 윤석열이야. 얼마나 소름 돋을까. 저는 이게 예. 7월 3일 날 발견을 해가지고, 그지? 네. 14일 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네. 11일 후에 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뇌피셜인데요. 나름의 음모론입니다. 7월 3일 날 발견했다는 건 청와대의 주장인 것이고, 시기도 기가 막힌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마침 그 안종범 업무 수첩이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됐죠.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 정황 증거로만 됐죠. 간접 증거로 채택됐죠. 저는 지금 이게 까지면서 캐비넷송 부서가 까지면서 밸런스를 묘하게 맞추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 뇌물죄 1심 네. 선고는 8월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판이 한 달하고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네. 시점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십니다. 그게 음모론이긴 음모론이지만 그게 그렇다는 야당, 거죠. 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취재 열심히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윤 소장님 점점 저쪽으로 가고 있어. 슈팅도 하시고. 취재처하고 약간 동화가 된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네. 여러 가지 일들로 봤을 때 야당들을 한번 좀 압박해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약간 메시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박은 네. 최고죠. 왜냐하면 이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도 흔히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To be continue. 다 안 깠지. 그렇죠. 왜냐면 지금 발견된 게 300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를 뭔가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네. 그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네. 이거 하려면 내가 보기엔 열흘은 충분히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어떤 일들도 많았지. 그러니까 7월 4일 날 북한 미사일 발사 있었고, 네. 그리고 7월 5일 날 대통령 독일 순방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청와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네. 그 7월 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고, 7월 2일 날 돌아왔고, 7월 3일 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 바로 다음날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7월 5일 날 독일 출국.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와대 400명 직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갔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줄 인력이 없었으니까. 아이고, 뭐, 그럴듯한데요? 예,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약간 좀 청와대 쪽이고, 근데 윤 소장님 말씀하신 거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방금 동시에 나온 건데요. 권순정 논설위원님과 우리 김 반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적폐 세력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렇게 방어를 하시고, 슬그머니 혼자 돌아서서 화장실에서 우리 인이를 떠올려 봤을 때, 인이는 정말 파이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 이야기는 그런 용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름 의미 있어요. 우리 인이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수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싸움을 피하지 않아. 굳이 말하면 즐기는 쪽에 가까우신 분이다.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 그렇죠. 요거 훈련 딱 해버리시고. 굉장히 터프하고 강한 사람인데 굉장히 정지된 형태로 정치 게임을 얼마든지 적폐 세력들과 펼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격 굉장히 강한 성격이다. 저는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정당 반응도 한번 정리를 한번. 그래요.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현재 진행자이다 보니까 여당 쪽 반응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론이 정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반발이 센 쪽은 역시나 자유한국당인데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면서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긴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낸대? 그러면서요.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NNL 자료를 손에 들고 흔들던 정당이 할 만은 아니죠. 이게 바로 노무현이가 진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니들은 진짜 한 1000년은 입 다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끼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요.
청와대 신중치 못한 태도를 이제 지적하면서도 살짝 한번 그래도 잽은 날렸어요. 그러면서도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양순필 수석 부대변인은 민감한 자료일수록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사법부는 자료의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판단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층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은 자료의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이게 참 자기들 지금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자기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민감한 자료일수록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 야, 7월 3일 날 발견해가지고 열 하루 검토해가지고 발표한 거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신중한 거지. 그러니까 한 10년 묵혀놔야 돼 이거? 아니 정말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말이야. 그때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 발언 가지고 네. 난리칠 때 그때 확 던져버리지.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아 그리고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 발언 가지고 뭐 추경 협조 못하겠다, 국회 보이콧하겠다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야 이런 문건 나왔대 하고 툭 던지면 그게 진짜 훨씬 효과적이지. 우리 인이가 이렇게 그 정략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리가 없죠. 국가기록물을 가지고. 또 14일 금요일 날 발표했어요. 그쵸. 금요일. 원래 핵심적인 이슈 터트리려면 월요일 날 발표해야 되잖아요. 아, 너무 솔직히 정략이 너무 없으시다, 진짜. 아, 진짜 월요일에 딱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바른정당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드릴까요? 바른정당은요, 이례적으로 청와대 자료 공개를 지지하면서 검찰 제공에 대한 그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낱낱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가감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 공세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했는데 사실 발표 당일에는 자유한국당이랑 스탠스가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비슷했다가 딱 보니까 여론이 너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어차피 우리 쪽보단 저쪽에서 많이 터질 것 같다 싶으니까 찬성으로 돌아선 거죠. 아, 네. 바른정당은 보면은 이제 스탠스가 보면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러면서도 국민의당하고도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일단 논조를 한번 바꾼 다음에 국민의당 이야기에 말의 순서만 바꿨네요. 국민의당은 앞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그랬고 바른정당은 실체를 낱낱이 밝히자면서 하지만 공정하고 차분하게 자료를 정치적 의도를 했었는 안 사실은 된다. 같은 말이야. 말 순서만 바꿨네. 아유. 같은 말이고. 그 얼마나 고심했을까. 아유 적폐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번 청와대 문건 발견을 속으로 내심 지금 즐기고 있을 거라고. 자기들은 뭐 정말 걸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일단 거기 손 끊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잖아. 네. 그리고 네. 탄핵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바른정당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거지. 근데 저는 진짜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자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우리 김 반장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육체적 공세로 가느냐 이런 조크를 쓰는데 아니 이건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이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하다만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사실 그 MB 정권 때부터 몇 가지 오염된 용어들이 있는데 뭐 법치주의라든가 아니면 그 정치적 의도 이런 말들이 오염이 됐죠. 정치인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당연하고 그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지지를 철회해야 되는데 마치 정치적 공세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라면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 아니 정치인은 정치 공세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오늘 안 나오셨지만 김남우 씨 같은 프로레슬링 선수가 네네. 육체적 공세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를 봐. 그것도 맞지만 정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 시간 순서로 한번 내가 요약을 할게요. 7월 3일 날 이 문건을 발견했죠. 그리고 7월 6일 날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하지 말라. 네. 머리 자르라고 한 게 아니고 머리 자르기 하지 말라. 그 발언을 하고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을 했어. 네. 그리고 추미애 사퇴 요구도 하고. 그렇으면 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면 7월 7일 날 맞불을 놨어야지. 기자회견 했겠다. 그렇죠.
그렇잖아. 아, 진짜 문재인 정권은 정말 정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그 시점에서는 그 조대엽 자진 사퇴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있었고 추경협조 안 하겠다고 그랬지.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는 것도 안 해주겠다. 뭐 협조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협치해준 게 지들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면 내가 청와대에서 잔머리를 굴렸다 그러면 7월 7일 정도에 이거 깠지. 그러네요. 그러면 시기 정부를 놓쳤네. 반전시키는 거지. 그리고 까면서 300개 문건 그 제목만 나왔잖아요. 네. 자필 메모 빼고는 더 자극적인 제목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도 그대로 공개 안 해도 돼. 약간 마사지해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7시간 영상 자료 뭐 이런 식으로. 7시간 영상 자료 세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 논평에서 뭐 정치적 공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정치적이야. 정략적. 이런 논평이야말로 아주 정략적인 논평이야. 더러워. 에이, 후졌어 그리고. 살을 날리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수준이 너무 낮아. 하여튼 뭐 이 이야기 저는 뭐 총평을 한마디 하자면은 그 청와대에 있는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더 맛있게 익어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래요.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참에 좀 한번 제대로 우리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게 노무현 대통령 그 NLL 그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심지어 정상회담 회의록이 까졌었잖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어떤 그 문명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저 새끼들이 했단 말이지. 그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싹 다 뒤집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로 이번 그 문건 네. 이걸 가지고 그런 계기로 가야 된다. 그런 과정으로. 예. 저기 김바지님도 한마디 하시죠. 이번 사태, 캐비넷 사태. 캐비넷 사태, 무엇보다도, 보물 찾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언제 청와대 개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습관, 관습이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루 정도 개방을 해주시면, 우리 문끌 오소리들이, 가서 여기저기 줄 서시면서 자료를 찾아볼 테니까,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네.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했었잖아. 좋습니다. 그것처럼 그렇죠. 청와대를 한번 문꿀 오소리들한테 쫙 개방을 해가지고 예. 보물찾기 게임 하는 거야? 네, 좋습니다. 보물찾기 게임을 하고 뭔가 문건이 있는 것처럼 다들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거야. SNS에. 그러면 야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괜히 나 이런 문건 하나 찾았는데 살짝 사진 찍어서 올리고. 좋다, 진짜. 네. 저는 어디를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택배 받으실 때 양수기함에 보통 택배를 많이 받으시죠? 예, 거기 텅텅 빈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청와대도 양수기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그쪽을 좀 샅샅이 찾아봐라. 저 연품문 책상이요. 직원들 출입하는, 네. 실무진 출입하는 책상 지하에 뭔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 맞아요. 서류 같은 거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네. 봐요. 7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이 캐비넷 발견한 거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를 했어.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음 날. 7월 15일 바로 취임식을 했거든. 국방부 장관 취임식을 하고 검찰에서 방산 비리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 압수수색한다는 뉴스가 딱 터져 나왔습니다. 아싸! 뭔가 막 순서가 잘한다. 아주 다이내믹하게 지금 흘러간단 네.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검찰 검사와 수사관들이 버스 2대 나눠서 이제 본사까지 내려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 녹음이 지금 진행되는 7월 16일은 감사원 발표도 있었죠. 검찰이 수사를 하자 이제 감사원도 여기에 많은 비리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확인해주는 어떤 감사원 자료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딱 취임식을 장대하게 쫙 하고 있는데 그 인서트실로 탁 들어갔는데 압수수색 탁탁탁탁 수사관들이랑 경찰을 검찰 막 털고 막 잡히고 이런 장면이 연상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를 얼마나 정밀하게 해놨으면은 뭐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착착착착 진짜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준비 기간도 없이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방송할 때 어떤 뭐 대본을 짜고 할 때 네. 대본대로 가는 그런 한치 우리는 뭐 오차도 대본대로 없죠. 안 가지만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김영삼이 그 군 개혁할 때 하나회. 네, 하나회 해청하고 숙청할 때 그때 이 정도 스피드와 기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현장을 봤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뭐 한 달 동안 별 50개가 떨어졌나? 와 아무도 뭐 예측할 수 그랬었죠. 없게. 지금 보면 이제 15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하면서 네. 취임사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산비리. 이게 원래 이미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얘기했던 거고 5월 10일에 이미 정권이 교체됐잖아. 그러니까 검찰, 감사원 이런 데는 이미 대통령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지. 스탠바이. 어. 딱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한 2달 지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딱 취임하니까 바로 방산 비리 빵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원 빵! 송영무 장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여기서 꼬였으면 이 장면이 일어났겠어요. 진작에 임명됐으면 이게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빨리 시작했었다고. 야, 정말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떨고 있을까. 청와대 문건 터졌지. 진짜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군납비리, 방산비리로 가면 결국 그 몸통은 이쪽과 어느 정도 네. 관련성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그럼요. 여당으로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에 떡고물 묻은 사람 많겠지. 다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대충 알고 있는 그 허접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감사원 발표한 게 보면은 그 방사청장을 지금 고발한다는 거 아니야? 네. 고발하는데 지금 뭐 수리온, 그 헬기, 네. 수리온 사업부터 해서 우리 익히 대충 아는 것만 해도 T50. 옷, 군복 문제라든지 허리가 뚫리는 방탄복, 방탄복 이런 거. 방탄모, 그다음에 군화 문제, 네. 이것도 있지. 그다음에 잠수함, 잠수함은 잠수 못한 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군 탐지기를 뭐 네, 맞아요. 레이더처럼 속여가지고 네, 갖다 2억짜리를 장착하는 거. 40억짜리로 산. 근데 이게 또 전함도 거기서 있었고. 기다렸다듯이 또 이게 민주당에서 그 방산비리 사형안을 지금 또 추진하고 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뭐야 사면 초과라고 그러죠.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방산 비리범을 그 전에 무슨 그 누구야 그 생계형 범죄 어쩌고 뭐 한민구가. 하는데 뭔 개소리야. 국가 안보의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국가 그 반란에 버금가는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되고 반란이죠. 그래서 반란군은 사형이죠. 반란군 사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진짜 많이 해쳐먹은 놈은 사형까지 그럼 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생계형 범죄라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요. 그냥 읍참마속하죠. 그냥 머리를 잘라드릴게.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진짜. 네. 그래 진짜 종북 세력이야. 종북 맞- 세력. 진짜 맞습니다. 종북세죠. 얘들이 종북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방산비리 주범들이 진정한 종북이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제 한치 옵차도 없지 그래서 맞는 얘기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게 받들어서, 될 어.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이거야말로 종북 세력 척결이다.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기가 해석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좋다. 저는 그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론자긴 한데 네. 이 방산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사형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랑 진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십만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군 중에서는 그냥 사소한 죄도 얼마든지 사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사형 문제는 폐지론자에 가깝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반란군의 놈의 새끼들은 반란군 사형 새끼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예. 그렇지. 인권이 아깝다. 인권이란 말이 아깝다 여기는. 적을 이롭게 하는데.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종북. 지금 어쨌든 이 문제 우리 진짜 애국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맞아. 우리야말로 우리가 진짜 애국 세력이지. 애국 세력이지. 우리가 진짜 보수야. 어? 그래. 맞아요. 종북 세력 척결하자. 종북 세력, 빨갱이 세력도 진짜. 그 지난번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미 연합 미사일 요격 훈련을 통해서 문재인은 빨갱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싹 바꿨죠. 굉장히 많은 감흥을 받았대요. 그 이전에는 확성기를 틀었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확성기를 썼어요. 그런데 미사일을 쏘는 거 보고 문제 좀 다르네. 다르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짜 그 강력한 헬파이어 보수분들도 상당 부분 이쪽으로 넘어오지 맞습니다. 않을까. 근데 지금 내가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들은 아직도 송영무 장관이 방산비리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 최악이라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 그런 사람들한테 저기 정치인 세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는 우리 그 시민들, 애국 시민들께서 택시 같은 거 타시면 네. 송영무는 방산비리 관련된 거 하나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때 탈탈탈 털었는데 걸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거. 맞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이미 이명박 박근혜 때 다 털렸을 거라고. 기사님 네, 반박을 해줘야 돼요. 언쟁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한마디로 기를 죽이십시오. 기사님, 송영무는 애국 군인입니다. 딱 이 마디를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가짜 뉴스가 택시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퍼지면 이게 결국은 이제 지지율 하락 같은 거 불러 일으킬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런 괴소문, 유언비어는 우리가 퇴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택시기사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아저씨, 그런 말씀 함부로 하다가 잡혀갑니다. 요렇게라도 얘기하세요. 응급처치로. 맞잖아. 가짜뉴스 퍼뜨리면 잡혀가는 거. 괜찮네요. 자,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 국방 개혁, 방산비리 척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야, 이거 좀 봐. 논평 봐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찍소리를 못 하고 있잖아. 할 말이 없지. 자유한국당 정도만 지금 뭐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거거든. 예. 근데 나머지 정당은 찍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게 찍소리인데 죽기 전에 찍소리는 하고 죽어야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부터 그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취임하게 되면은 가장 지지율이 높을 때인데 그때 할 수 있는 계획을 자기는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람은 트릭이 없어. 맞아요. 그냥 자기 한 대로 얘기를 축축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아직도 강하게 붙어 있는 동안은 모든 개혁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뭐 좀 컨디션 좋은가 봐. 문파하기 너무 잘했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서 그 간수원룸 감옥 네. 국민의당으로 가볼까 하는데 이 부분은 윤 소장님이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검찰의 수사가 정말 날카롭죠? 어디까지 치고 들어오냐면 지금 뭐, 안철수, 박지원까지 치고 오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좌관하고 본인 핸드폰이 지금 압수된 상태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자기들이 그 사전에 말도 제대로 못 맞춰놨어. 그래서 그동안 떠들었던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거짓 진술의 증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처를 진짜 잘한 거네요. 그 검찰 수사가 시시각각 그 본인의 목줄로 타고 들어올 때는 말을 아껴야죠.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철저하게 현명한 목격권을 거예요. 지켜야죠. 왜냐면은 맛집 다니고요. 네. 제가 그 우리 공개 방송 때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사람을 처음 딱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검찰 나름대로 조사를 다 거의 다 하고 그렇죠. 나름의 수사 이 구조도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부르기 위해서 첫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게 이유미 아니야. 이유미를 불렀을 때 국민의당이 자백을 하고 나온 거거든. 네. 자,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검찰이 자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나중에 검찰 가서 어떻게 난 근데 그때 보면 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김인원, 김성호 막 떠드는데 난 저 사람들 나중에 어떡하려고 저러나. 자원봉사 이용주도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됐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법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 말의 진실성이 사라져버리기 네. 때문에 사법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은 계속 지금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당 스스로 단독 범행서를 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점점 더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수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심지어는 수사 중에도 자기 이제 어린 것들이 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간에도 걔들은 끊임없이 은폐를 시도한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김기춘이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침묵을 지키는 거, 그 적폐 세력들한테 그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국민의당도.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김기춘, 우병우가 왜 벅꾸라지 소리를 듣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당하는 방법도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게 그날의 정치적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 여론이 나를 범죄자로 몰면 어떡하지? 내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불리해질지언정 법정에서 에이 오늘은 아닌 것처럼 냄새를 피우자.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또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하루만 살아. 오늘 하루만 이 살아. 순간만 살아. 오늘 이 일단. 순간만. 맞습니다. 불쌍한 것들. 에휴. 아유. 그래서 국민의당은 네. 그냥 검찰 수사 네.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 예. 그럼 몸통까지 언제쯤 도달할까요? 대략? 지금 대략 지금 스피드로 봐서는 보름이면 다 까지지 않을까? 보름이면? 일단 7월 말 정도 되면 네. 박지원 대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박지원 이제 점점 저희 트위터, 페이스북 하한거에 들어가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러면서. 왜 살까지 쳤냐면은 저기 지금 체포하러 왔어. 자, 아무튼 뭐 힘내십시오. 박지원, 안철수님들. 네. 참 힘들겠다. 자유한국당도 힘들겠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지금 엄청 힘들고 아유, 거긴 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어? 바른정당은 뭐 없나? 바른정당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윤 소장님. 뭐 하나 있잖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뉴스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한 2억 정도를 슈킹했다는 건데, 저는 이 사례가, 물론 저도 황영철 꼴 보기 싫고 바른정당 꼴 보기 싫지만, 너무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나오는 현상이라서, 물론 당장 지금 황영철하고 바른정당 입장은 어려워졌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회에서 저는 좀 권순욱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안 고쳐지나요? 이게 과거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정치자금 모자라는 거를 약간 이제 융통성 있게 돌려서 이제 써보자. 뭐 그런 취지. 예를 들어서 뭐 성격들이 조금 다르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그 의원들 세비와 네. 보좌관 월급 이거를 쉽게 해서 한 통에 집어넣고 네. 이거를 n분의 1방으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다 진짜. 어? 그러니까 예.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전부 잘못된 관행이지. 없어져야 할 문화고. 근데 황영철 의원 그 보좌관 그 월급을 이렇게 전용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쁜 행태. 그렇죠. 예. 더 나쁜 행태. 자기가 필요한 돈, 자기가 조달해야 될 돈을 보좌관 월급에서 떼간 거거든. 예.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네.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했던 거는 약간 상부상조, 우리 힘드니까 네. 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해서 살자 뭐 그런 취지였다면 이거는 조금 죄질은 좀 안 좋아요. 돈이 왜 그렇게 맨날 모자라요? 정치 후원금을 잘 못 받나 보지 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좀 잘하면. 잘 하고 하면은 정치 후원금 꽉꽉 차고 하면 그 돈이면 되잖아. 박주민 의원 40시간 만에. 또 만땅 채웠어요? 예, 예. 40시간 만에 그 후원금 모자르다고 글을 올렸는데 40시간 만에 만땅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면 국고로 환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만 입금하시라고 일단은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망 있는 의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망이 없는 의원들이 더 많이 힘들고 이런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스타 의원들만 쫓지 말고 좀 약간 듣보스러운 의원들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그런 들어요. 코너 만들면 어때요? 그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일 잘하는 의원들 뭐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밀어줬는데 뭐 방송 2회 만에 후원금 계좌가 다 꽉 찼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한꺼번에 다 걷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던가 하여튼 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우리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황영철 의원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오랜만에 권갑장 3명 그러게요. 오리지널 멤버 김반장,
이제 윤가피, 윤가피. 권순욱 세 명이서 특히 저 김남훈 씨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땀을 많이 너무 흘려서 오늘 쾌적하네 진짜. 그러니까 김남훈 없으니까 너무 쾌적하다. 참 약간 건조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네. 스튜디오 공기가. 너무 뻔뻔한데. 자, 뭐 마무리 해주실 뭐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울렸다. 다들 자수해라.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했던 자들은 한 15배, 17배로 이렇게 얻어터지게 다시 역풍이 불게 되어 있다. 이게 뭐 꼭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자인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하늘이 돕건 지지자들이 나서건 네. 아니면 지은 죄가 까지건 어쨌든 간에 개기지 말고 순응을 하고 좀 여당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하자는 길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따라와라. 안 그러면 니네 그냥 멸절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자, 무엇보다도 한번 정치 신세계 소풍으로 청와대 보물찾기 한번 갔으면 해요. 좋습니다. 제가 그런 거 진짜 잘 찾아요. 네, 다 같이 가서 냄새나는 어디 것들. 또 서류 숨겨놓은 거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소풍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한번 추진해보죠. 네, 정치 좋습니다. 신세계 청와대 소풍 추진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주 지역에는 폭우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긴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낸데? 그러면서요.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그 NLL 자료를 손에 들고 흔들던 정당이 할 만은 아니죠. 이게 바로 노무현이가 진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니들은 진짜 한 1000년은 입 다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끼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요. 청와대 신중치 못한 태도를 이제 지적하면서도 살짝 한번 그래도 잽은 날렸어요. 그러면서도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양순필 수석 부대변인은 민감한 자료일수록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사법부는 자료의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판단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층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은 자료의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이게 참 자기들 지금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자기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민감한 자료일수록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 야, 7월 3일 날 발견해가지고 열 하루 검토해가지고 발표한 거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신중한 거지. 그러니까 한 10년 묵혀놔야 돼 이거? 아니 정말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말이야. 그때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 발언 가지고 네. 난리칠 때 그때 확 던져버리지.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그 발언 가지고 뭐 추경 협조 못하겠다, 국회 보이콧하겠다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야 이런 문건 나왔대 하고 툭 던지면 그게 진짜 훨씬 효과적이지. 우리 인기가 이렇게 그 정략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리가 없죠. 국가기록물을 가지고. 또 14일 금요일 날 발표했어요. 그쵸. 금요일. 원래 핵심적인 이슈 터트리려면 월요일 날 발표해야 되잖아요. 너무 솔직히 정략이 너무 없으시다, 진짜. 진짜 월요일날 딱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바른정당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드릴까요? 바른정당은요, 이례적으로 청와대 자료 공개를 지지하면서 검찰 제공에 대한 그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낱낱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가감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 공세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했는데 사실 발표 당일에는 자유한국당이랑 스탠스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요? 비슷했다가 딱 보니까 여론이 너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어차피 우리 쪽보단 저쪽에서 많이 터질 것 같다 싶으니까 찬성으로 돌아선 거죠. 네. 바른정당은 보면은 이제 스탠스가 보면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러면서도 국민의당하고도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일단 논조를 한번 바꾼 다음에 국민의당 이야기에 말의 순서만 바꿨네요. 국민의당은 앞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그랬고 바른정당은 실체를 낱낱이 밝히자면서 하지만 공정하고 네, 그죠? 네. 여러분들 다 관심 갖고 계시는 청와대 캐비넷 14일의 금요일. 우리 보통 13일의 금요일이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14일의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축제지만 적폐 세력들에게는 정말 악몽과 같은 날이었죠. 공포의 날. 14일에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뭐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약 300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었는데요.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민정수석실은 MB 정부 때는 민정 1팀과 민정 2팀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 1팀은 그야말로 이제 민심에 관한 것을 여론 수렴하는 기관이었고 민정 2팀은 사정팀이었고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팀과 2팀을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수를 굉장히 늘리면서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간유리로 격벽을 세워서 좀 나눠서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정 쪽 1팀만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인원 개편하면서 확충하면서 재배치를 하다가 이런 대량의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게 뭐냐면은 작성된 시기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2014년 5월부터 2016 10월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래서 딱 겹치지.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공개를 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이 후덜덜해. 후덜덜해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내역,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예술 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제목만 딱 들어도 우와 이런 느낌이 나죠. 이거 전부 탄핵 사유에 들어갔던 내용들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것들. 상당 부분 겹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일부러 인덱싱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삼성 뇌물죄라든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론들과 직결되는 부분. 아주 너무 정확히 겹치는 근데 거는 뭐. 얘네들이 그때 탄핵 가결되고 나서 증거를 싹 없애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단 말이야. 네네. 그때 거의 대부분을 그냥 국가기록물로 네. 지정을 해가지고 열람을 못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아예 포맷 해버리고. 그렇죠. 디가우징하고 네. 불태우고. 근데 이게 남아 있었어. 그게 청와대 정도 사이즈에서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새 정부가 딱 들어서서 그 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히터 있잖아요, 히터. 네. 꾸부리꾸부리한 거. 그 속에 보면 전임 정권 모든 자료가 손 집어넣으면 막 나오고 이 정도예요. 그게 이제 우호적인 정권과 우호적인 정권으로 넘어가도 그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말기에 박근혜 구속 상태의 청와대가 저는 첫 번째로 제대로 작동했을까. 명령 체계가 무너지고 대행이 들어가서 있고 지지율도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 더킹에 보면은 그 자료실 있잖아요. 네. 온갖 때를 기다리는 온갖 자료들이 익어가는 그곳 있잖아요. 마치 네. 와인 바이너리처럼. 네. 지금 청와대 곳곳에는 이거 외에도 꽤 많은 자료가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 이미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네. 이렇게 벽도 두드려보고 그렇죠. 서랍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뒤에 좀 천장도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천장도 두드려보고 벽 이렇게 밀면 쓱 돌아갑니다. 뭐 있나 네. 이러면서 변기 이렇게 뚜껑도 열어보고 특히 서랍 있잖아요, 서랍. 네. 서랍을 완전히 빼보시고 바닥에 뭐가 있나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근데 옛날에 내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우리 조영래 변호사님 네. 책 평전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 진실을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실이 알아서 튕겨져 나오죠. 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맞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르라든가 K재단, K스포츠 재단에서 제대로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문건 작성 시기와 우병우 수석의 그 근무 시기가 딱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관여됐거나 작성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조력자나 아니면 방조자가 아니라 주범, 핵심 용의자로 부상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별검사들이 그쵸 특검팀이 이제 직접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증거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건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지금 까졌냐고 묻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왜 하필 지금이냐? 청와대 공식 주장으로 따르면은 뭐 7월 3일 날 발견했는데 뭐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7월 3일 날 발견했는데 곧바로 깔 수는 없잖아. 네. 그 왜냐면 이해가 이게 가죠. 진짜 국가 기록물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미 뭐 언론에서는 국가 기록물을 뭐 이렇게 지들은 이미 국가 기록물로 결론을 내려놨대. 결론 내려놓고 왜 이렇게 까냐 이러는데 이건 국가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국가 기록물은 그래서 국가 기록물대로 저 기록원으로 보내면 되고 그게 아닌 것들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다시 이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네. 보내고. 근데 청와대 그렇게 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야당 입장에서는 하필 윤석열이야. 얼마나 소름 돋을까. 저는 이게 네. 7월 3일 날 발견을 해가지고, 그지? 네. 14일 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네. 11일 후에 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뇌피셜인데요. 나름의 음모론입니다. 7월 3일 날 발견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주장인 것이고 시기도 기가 막힌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마침 그 안종범 업무 수첩이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됐죠.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 정황 증거로 만들죠. 간접 증거로 채택됐죠. 저는 지금 이게 까지면서 캐비넷송 부서가 까지면서 밸런스를 묘하게 맞추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 뇌물죄 1심 네. 선고는 8월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판이 한 달하고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네. 시점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십니다. 그게 음모론이긴 음모론이지만 그게 야당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취재 열심히 아니,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윤 소장님 점점 저쪽으로 가고 있어. 슈팅도 하시고. 취재처하고 약간 동화가 된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네. 여러 가지 일들로 봤을 때 야당들을 한번 좀 압박해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약간 메시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박은 네. 최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다 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도 흔히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To be continue. 다 안 깠지. 그렇죠. 왜냐면 지금 발견된 게 300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를 뭔가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네. 그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네. 이거 하려면 내가 보기엔 열흘은 충분히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어떤 일들도 많았지. 그러니까 7월 4일 날 북한 미사일 발사 있었고, 네. 그리고 7월 5일 날 대통령 독일 순방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청와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네. 그 7월 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고 7월 2일 날 돌아왔고 7월 3일 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 바로 다음 날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7월 5일 날 독일 출국.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와대 400명 직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갔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인력이 없었으니까. 아이고 뭐 그럴듯한데요. 예,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약간 좀 청와대 쪽이고 근데 윤 소장님 말씀하신 거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방금 동시에 나온 건데요. 권순동 논설위원님과 우리 김 반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적폐 세력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렇게 방어를 하시고
슬그머니 혼자 돌아서서 화장실에서 우리 인이를 떠올려 봤을 때, 아, 인이는 정말 파이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 이야기를 그런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나름 의미 있어요. 우리 인이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수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싸움을 피하지 않아. 네. 굳이 말하면 즐기는 쪽에 가까우신 분이다.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 그렇죠. 예, 요거 훈련 딱 해버리시고. 굉장히 터프하고 강한 사람인데 굉장히 정지된 형태로 정치 게임을 얼마든지 적폐 세력들과 펼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격 굉장히 강한 성격이다. 저는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정당 반응도 한번 정리를 한번. 아, 그래요. 네.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현재 진행자이다 보니까 여당 쪽 반응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우리 정론이 정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반발이 센 쪽은 역시나 자유한국당인데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면서 청와대 났고 사기 다 떨어져 있는데 야 숨겨라 그러면은 뭐 몇만 건에 되는 자료가 뿅 하고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그게 쉽지 않은 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밑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뭐 국가기록물로 넘기고 이거는 뭐 소각을 하고 파쇄를 하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치워라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그렇죠. 어떻게 치워야 될지 이거 만약에 애매한 거야. 불태웠다가 야 너 그거 불태우면 어떡해라고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막 쑤셔 짱 박아 놓은 걸 수도 있고 마치 이등병이 네. 그렇죠. 군대에서 큰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야 다 치워 그러면 여기저기 막 짱 박는 거잖아요. 막 천장에도 집어넣고 별짓 다 하잖아요. 삽자루가 왜 남지? 그러면 막 캐비넷 주임원사실로 넣고 막 지금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나온 아주 일부의 문서가 아닌가. 네. 저도 윤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우병우 민정수석 다음에 들어왔던 민정수석들이 다 기간이 뭐 40일, 50일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계속 최고 수장이 계속 바뀌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은 또 빵에 가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받고 있어 통화도 제대로 못해. 그쵸. 뭔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퇴직을 하고 내가 후임으로 들어가면 참 소장님 그때 쉬신데 죄송합니다. 그 서류 어디 있어요? 야 이 새끼 그냥 다 없애 막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냥. 그런데 연락할 수도 없고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없고 당연히 다 감춰야 될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실무자들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 들어있지. 누군가가 진짜 참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의인이 누군가가 꼽을 쳐놓은 거 아니냐. 네. 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착한 일을 할 때 나 같으면 뭔가 생색을 내고 싶은데 윤가피 이렇게 써놓고 김남훈 발견될지 안 될지 김반장. 모르는 장소에 물건을 남겨놓는다.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이 가긴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서 던졌는데 30년 뒤에 돌아오는 것처럼 낭만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생산된 문건들 상당수 수십만 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일어났던 당일날 보고 왔던 보고서들도 기록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들이 사라진 상태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하면서 어떤 문서가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정리된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기록물을 지정을 해서 기록원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 자체도 기록물로 넘겨버리면 진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예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네네. 깜깜이가 되고 이러면 자료가 토출이 돼서 이게 만약에 목록이 있으면 이거는 기록물이니까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하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청와대 입장에서 일단 다 까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까보고 까봤는데 이런 자료니까 일단은 원본은 기록원에 넘기고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까면 까는 대로 청와대가 일단 다 읽어보고 자료를 넘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환장하게 생긴 거죠 지금. 저는 지금 청와대가 사실은 증거의 숲이 되었다.